네, 처음 그 철학 공부를 하게 된 거는 6, 7년 정도 됐어요. 한 7년 됐죠. 7년 전에 사실 제가 이제 회사에서 그 좀 꽤 큰 프로젝트를 이제 맡고 있었어요. 예, 프로젝트를 맡고 있었는데 한 4년짜리 굉장히 긴 프로젝트였고 또 또 나름대로 이제 저도 이제 열심히 해보려고 했었던 프로젝트였는데 또 부서에서 또 그 해당 프로젝트를 하는 대로 파견을 나가 있었기 때문에 보통 그 프로젝트가 11시, 12시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그 집하고도 멀리 있어서 그 합숙소, 은행에서 제공하는 합숙소에 나와가지고 일할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했고 또 그때 당시에는 제가 술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술 뭐 보통 직장인들 많이 한다고 하지만 저는 진짜 많이 해서 그 저희 집사람도 굉장히 싫어했고 또 담배도 제가 하루에 3갑씩 폈어요. 예, 술, 담배 하면 제가 회사에서도 굉장히 많이 그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그 골초에다가 술도 굉장히 많이 마셔서 뭐 집사람 당연히 안 싫어했죠. 그 뭐 그러다 보니까 가정 생활을 뭐 그렇게 막 내팽개 쳤다기보다는 별로 이렇게 소홀했던 것 같기도 하고 또 이 집사람도 다시 많이 싫어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보면 뭐 집이나 그리고 그냥 가정이나 회사나 그리고 또 내 건강도 좀 그 문제였을 때였어요. 그런데도 저는 그런 걸 인지하지 못하고 살았죠. 그냥 그게 당연한 듯이 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이제 그게 한 7년 전 어느 날인데 설날 전이었는데 토요일 날 아침에 일어날 때 일어나질 못했어요. 이게 그만큼 술도 많이 마시고 뭐 회사 일도 회사가 보통 그때 프로젝트를 할 때는 한 11시에 보통 끝나고 아침 7시 반이면 출근하고 회의하고 그 생활을 한 3, 4년을 계속 했으니까 그리고 뭐 틈나면 술을 마시고 그랬던 시절이라 몸이 나만하지는 않았죠. 뭐 저만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 되게 그렇게들 삽니다. 예. 그런데 아침에 못 일어나고 이제 집사람이 병원을 데려갔는데 되게 의사 선생님들이 그러잖아요. 이렇게 살면 죽는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저도 평생 그런 얘기를 듣고 살았는데 안 들렸어요. 그런 얘기가. 근데 그날 정말 제가 몸이 아파서 그랬는지 정말 뭐 상황이 그렇게 돼서 그런지 몰라도 그 선생님과 그 술, 담배를 그렇게 하시면 정말 죽습니다. 라고 되게 진지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 귀에 들어왔어요. 이건 뭐 지금 그 과거를 회고하니까 더 이쁘게 보이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아주 진지하게 들렸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러면 되게 직장인들은 뭐 종교를 찾는다거나 아니면 운동을 좀 해서 건강을 뭐 키운다거나 아니면 뭐 직장인들이기 때문에 뭐 자기 업무 분야와 관련된 혹은 어학과 관련된 자기 개발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들 이렇게 가잖아요. 저도 뭐 당연히 똑같은 그 생각이나 행동을 하는 사람인데 그때 갑자기 제가 그 정말 이제 변하려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때 그 수유너머라는 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게 신문에서도 많이 봤었고 평소에는 공부하고 싶었지만 가지 못했던 데여서 근데 그때 갑자기 거기 가고 싶어가지고 PC 인터넷 조회를 했죠. 사이트를 찾아서 보니까 겨울 강좌를 하고 있더라고. 그때 이제 했던 바로 보자마자 제일 눈에 띄는 녀석으로 등록을 했는데 그게 뭐 알지도 못하고 베냐민의 아케이드 프로젝트라는 그 강좌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한 2주인가 남았고 1주인가 남았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등록하고 그 당일날 이제 그때까지도 술을 또 마시고 예, 그때까지도 술을 마시고 그날 화요일인가 수요일날 저녁에 갔어요. 그 눈이 펄펄 오는 날인데 제가 39살이니까 이제 거의 이제 중년에 다 들어선 때였는데 그 남산에 지금 옛 수유너머 자리에 있던 그 자리에 가서 강의실에 딱 들어갔더니
너무 아름다운 거야. 정말 내가 제가 이런 표현을 안 쓰거든요. 젊을 때만 해도 정말 뭐 이 지성이나 책이나 이런 부분에서 약간 냉소적이고 약간 뭐라 그러지? 소녀들이나 하는 일이라고 난 생각을 해왔던 사람이어서 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다지 마음이 안 갔던 사람이야. 단지 이제 뭐 책을 읽는다는 건 중요하고 좋은 일이라고만 알고 있었지 그걸 내가 푹 빠져가지고 한다는 생각은 안 해봤죠. 근데 거기 가서 봤더니 형광등 밑에서 사람들이 한 30명 정도 앉아가지고 강의를 듣는데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언어가 우리 회사에서 쓰던 언어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세계가 정말 있구나라는 실체감이랄까? 어떤 실제감이 딱 느껴지니까 갑자기 어떤 뭐라 그러지? 가고 싶다는 느낌, 매혹적인 느낌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게 제가 그날 술 담배를 끊었어요. 그날 술 담배를 끊고 지금 6년 한 반, 7년 가까이 되는데 술 담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제가 직접 찾아가고 그 다음에 강의를 듣는 그 순간에 술 담배를 끊었으니까는 내 의미에서는 뭐 다른 거 다 떠나도 술 담배 끊은 것만으로도 공부하긴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하여튼 그날 아주 정말 저는 놀라운 경험이었죠. 그래서 10주 강의를 듣는 동안 철학 공동체에서 하는 여러 가지 수업들. 그러니까 평일날은 못 가요. 평일날은 어쨌든 그때는 프로젝트 기간 동안이었고 상황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회사 일에 투신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토요일날 오전까지도 근무했어요. 휴일날인데도 토요일날 오전까지 근무하고 오후에 이제 뭐 1년 지나고 나서 대중지성을 이제 하는데 대중지성이라는 강의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 토요일날 또 수업을 받고 일요일날은 아침에 니체 세미나를 하고 오후 점심때는 불교 세미나를 하고 저녁에는 들레즈의 차이아 반복 세미나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정말 토요일 일요일을 책을 읽고 생각하는데 정말 사람들 만나서 책을 읽고 세미나하고 그런데 전체를 다 추진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 그런 생활을 한 2년 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평일날은 엄청 야근을 하고 그다음 토요일 일요일은 세미나를 하고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나니까 자기 개발이라는 게 그렇게 처음부터 안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또 철학을 공부하면서 자기 개발이라는 것 자체가 나중에 이제 책에도 그런 말을 썼긴 썼지만 자기 개발이라는 게 결코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똑같은 공부를 하더라도 자기를 위해서 공부하는 게 어떤 거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모르겠어요. 자기 개발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뭐 어떤 평가를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렇지만 저는 이제 철학을 지금 만나서 공부하게 된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되고 주체 해석학의 푸코를 보면 지금 맥락하고 아주 딱 맞지는 않는데 세네카하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를 분석을 하면서 로마 공무원에 대해서 분석을 해요. 로마 공무원들이 어쩌면 현대에서 직장인들, 정규직이라든지 그 다음에 진짜 공무원들하고도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훌륭한 공무원이 어떤 사람이냐 자기 여가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여가의 시간을 확보할 때 문예에 자기가 그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어야만 자기 직분에 맞는 일을 한다. 왜냐하면 자기 직분을 넘어서서 마치 그 권력이 갖고 있는 알량한 조그마한 권력이 왕의 권력인 양 이렇게 행사하지 않게 된다. 그런 문구가 있거든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아주 바쁘고 일이 많다 하더라도 그 시간을 어떻게 확보해서 어떻게 자기 정신의 어떤 자기 배려나 아니면 자기 정신의 그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지 특히 이제 철학이나 글쓰기에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거에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직장인들도 자기 삶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난 어떤 의미에서 보면 더 진정한 자기 개발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네요. 그 책 제목이 이제 자기 배려의 인문학이에요. 그 자기 배려라는 말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아주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좀 낯선 단어이기도 한데 자기라는 뜻하고 배려라는 뜻이 단어가 이렇게 모여서 써보지는 않았을 테니까 이제 자기 배려라는 말은 풀어서 말하면 자기 자신을 돌보기 그런 말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언뜻 보면 우리가 보통 되게 이제 많이들 회자하는 힐링이라든지 그다음에 자기 개발이라든지 이런 말에 뭐 혹은 다른 버전이 아닐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나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사실 주변에 보면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는 사람이 과연 도대체 누가 있을까? 다 자기 자신을 돌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 자기 배려는 이제 미셸 푸코라는 철학자가 그리스 로마 철학에서 발굴해낸 그런 개념인데 미셸 푸코가 우리에게 일러주는 자기 배려는 아까 같은 그런 통념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 자신을 변형하기 보통 이제 주체의 변형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형태고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뭐 편안하게 만들고 아니라 뭐 훌륭하게 만들고 이런 의미라기보다도 오히려 자기 해체, 자기 현재의 통념을 해체하고 자기 통념을 넘어서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자기 배려는. 그리고 어떻게까지 표현하냐면 푸코가 단 한 번도 되어본 적이 없는 자기가 되는 실천이라고. 그래서 그 어디에도 의존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독립적으로 그리고 또 그 기존의 통념에 물들지 않고 어떤 새로운 자기를 만들어내는 어떤 실천 뭐 이런 것들을 자기 배려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안에는 굉장히 전투적이에요. 우리 일반적으로 힐링이라든지 힐링의 이미지를 보면 산속에 가서 뭔가 그 맑은 공기를 맡으면서 그 좀 숙소에서 벗어난 그 생활을 하는 것을 연상하기 마련인데 자기 배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오히려 생활과 일상 속에 뛰어 들어가서 현재 우리가 물들어 있는 통념이나 어떤 뭐 규범 같은 거, 그러니까 강요된 규범 같은 것들을 뭐 거부하는 행위 같은 것들을 포함한다. 그래서 작게는 뭐 전 그게 작은 거라고 보진 않는데 작게는 자기 자신의 습관을 고치는 것부터 시작해서 크게는 자기가 살고 있는 생활과 사회의 모습도 바꾸는 것까지도 자기 배려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푸코가 이 개념을 발견할 때는 사실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그 플라톤이나 에피쿠로스나 세네카, 키케로 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 고전 19세기에 나타난 뭐 칸트나 그 다음에 헤겔, 뭐 그 다음에 20세기 하이데거, 니체, 뭐 이런 전반적인 그 서양 기독교 철학 이외에 다른 어떤 철학의 전통이 다 자기 배려의 어떤 그 개념이 드러난 것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철학사 전반을 다 뒤집는 그런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자기 배려를 꼭 철학사적이나 뭐 지성사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 내 자신의 어떤 습관을 저 아까도 술 담배를 끊었다고 한다거나 그리고 저는 육식도 끊었어요. 육식 그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를 끊었는데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제가 무슨 끊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현재의 감각을 다른 감각으로 바꿔볼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저는 만약에 술 담배나 육고기를 한번 끊어봤다는 하나 예를 든다 그러면 그랬더니 저는 술 담배를 할 때의 그 음식이나 어떤 그 향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감각이 아주 달라졌어요. 이게 채소 같은 것들이 사실 육고기에 물들어버린 그거는 일반 채소의 맛을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근데 지금 채소를 먹으면 굉장히 맛있는 채소들이 많거든요. 채소 이름들도 재밌는 채소 이름들이 많고 그런 것들. 그다음에 예전에는 저의 정치의식이나 혹은 사회의식도 아주 평범하다는 표현보다도 좀 보수적이었어요. 예, 굉장히 보수적이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저희 집안도 보수적인 집안이었고, 그래서 사회를 변혁한다거나 아니면 공적인 발언을 한다는 것에 대한 되게 거부감이 많았었는데, 제가 그러지 않게 됐어요. 그게 이제 특별히 글쓰기라는 게 자기 배려의 하나의 실천으로 제가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그 가미당 대중위성 프로그램에서는 3개월에 한 번씩 그 에세이를 제출하고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4, 50명, 많게는 4, 50명, 작게는 2, 30명 앞에서 발표를 하고 그 친구들 앞에서 발표를 하고 친구들이 그 글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 그러면 글 써보신, 진지하게 어떤 주제를 가지고 써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그런 자기 자신이 다 드러나거든요. 그러면 기존의 나의 모습이 글에 다 드러납니다. 그러면 그 드러난 글을, 그 드러난 나를 친구들이 다 읽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드러난 나를 읽고 있는 그 친구들이 나의 어떤 모든 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그 글은 이제 나를 떠난 나겠지만 그 나를 또 내가 보고 있단 말이죠. 에세이 장에서 그 친구들과 지적을 하고 또 그 지적당하고 있는 또 나를 바라볼 때 정말 변하게 돼요. 그 과정 자체가. 그러니까 글을 잘 쓰고 안 쓰고를 떠나서 쓰여진 글을 보면서 나를 바라보는 그런 느낌은 굉장히 무한한 감동을 주고, 또 그 감동을 넘어서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어떤 힘을 주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대중성 프로그램 중에서 에세이 발표장이 하이라이트고 굉장히 아름다운, 제 인생에서도 굉장히 여러 아름다운 장면들이 있지만 그 장면이 정말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매번 3개월에 한 번씩 되는, 저는 이제 그런 게 자기 배려라고 보고, 그런 글쓰기를 하다 보니 이 어떤 네트워크 속에서 자기의 글을 발표하고 읽고 서로 그 안에서 지적을 하면서 하는 것 자체가 공적 발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 공적 발언이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고, 내가 무슨 언론에다가 내가 정치적 의식을 발표하거나 혹은 사회에 나가서 뭐 그 대단한 사회 운동을 해야 된다거나, 그것도 물론 공적 발언이고 공적 운동이지만, 저는 내가 글을 쓰고 친구들과 그 언어를 가지고 서로 토론하고 있는 그 과정에서 우리는 그 친구들의 어떤 삶에 개입을 하고 그 삶의 모습을 바꾸게 만드는 하나의 공적 개입이다, 공적 발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결국은 사적인 자기 배려뿐만 아니라 이 사회적인 자기 배려의 어떤 행위와 출발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푸코의 자기 배려가 그리스 로마에만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이제 그리스 로마에서 사용됐던 용어니까. 근데 이제 동아시아의 루신이나 소세끼 혹은 연암 같은 그 동아시아 사상가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근대 동아시아 사상가들을 읽으면서 저는 자기 배려적 요소, 아까 저항적인 요소하고 다르지 않은 그런 요소를 많이 발견했어요. 분명히 아마 그 동아시아의 서양 문물, 특히 기독교 문명이 들어오면서 그것에 대한 어떤 그 타자로서, 그러니까 다른 자로서 동아시아의 어떤 고유성이 이제 드러난 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전에 너무나 근본적이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던 것이 기본적으로 외부의 그 기독교 문명이 들어오면서 이 동아시아에 잠재되어 있던 자기 배려적 요소가 확 드러나지 않았을까. 그런 게 루신의 어떤 정자, 저항 정신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연암의 사이의 길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누굽니까, 소세끼 자기본위, 특히 자기본위 같은 경우도 그런 대표적인 그런 거고. 그리고 니체나 카프카나 다 이런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던 그 자기 배려라는 용어를 안 썼다 하더라도 그런 자기 배려가 담고 있는 어떤 정신,
그리고 실천 이런 것들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어떤 뭐 사상가들, 저기 제가 책의 서문에는 사유의 공동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 저는 지나고 보니까 다 그런 사람들한테 철학을 공부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그 좀 철학의 기쁨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동양이든 서양이든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고 아까 얘기했던 어떤 자기 배려적 요소, 자기 배려의 정신과 실천 이런 것들로 되어져 있는 게 철학이고 그게 저는 인문학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 자신을 바꾸지 않은 그 공부나 인문학이 인문학일 수 없다고 생각하고 또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사회의 어떤 그 부당한 모습이라든지 사회에 바뀌어야 될 어떤 여러 가지 요소들을 바꾸고자 하지 않는 인문학이라면 인문학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저는 자기 배려는 사실 인문학이다. 인문학이 곧 자기 배려에 대한 이야기다. 그런 의미에서 책 제목은 자기 배려 인문학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 아까 제가 자기 배려 얘기하면서 글쓰기 에세이장 얘기를 했는데 그걸 좀 약간 이야기를 조금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먼저 이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먼저 이 얘기를 먼저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제 글이나 이 책도 그 아주 어떤 경지에 있는 철학자가 썼거나 혹은 그 학문을 전공하거나 전문적으로 했던 사람들이 쓴 책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철학적 논쟁이라든지 철학의 어떤 깊이에서 부족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 또 오독이 많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부분 물론 그 부분은 제가 뭐 그 고쳐야 될 부분은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이 책의 의미는 정말 대중지성이나 대중이 공부해서 대중이 글을 쓴다는 것이 어떤 건지 그게 잘못됐든 잘 됐든 그게 어떤 건지를 보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저는 감히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훌륭하고 그 글의 내용이 훌륭하고 안 훌륭한 거는 제가 평가받으면 되겠지만 그 책 그 자체가 나오는 그 과정은 근본적으로 대중들끼리 같이 공부하고 대중들끼리 가르쳐서 나온 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친구들하고 아까도 어디선가 얘기했는데 주체 해석학이라는 500페이지 가까운 뭐 강의록이긴 하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전체를 완독하기 쉽지 않은 책이거든요. 푸코의 글 자체가 어려운 글이기도 하고. 근데 그나마 뭐 주체 해석학은 어려운 책은 아니라고들 하지만 대중들이 읽기에는 쉽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그 친구들하고 거의 완독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읽어주고 또 친구들이 듣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한번 읽었었기 때문에 내가 읽어주는 형태로 거의 이제 500페이지를 다 읽었어요. 그분들은 중년 남성 아저씨들인데 평소에는 일반 교양서 정도 읽을 수 있는 분들, 읽었던 분들. 철학 원전이라고는 실제로 번역서도 접하기가 쉽지 않고 또 접했다 하더라도 완독했던 경험이 별로 없었던 분들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그걸 같이 읽으니까 전체를 완독하게 되고 거기에 있는 아주 핵심적인 요소들은 그걸 읊을 수는 없어도 그걸 핵심적인 내용들은 다 이해하고 있어요. 또 지금 만나보면 저 얘기를 하다 보면 그 토요일 일요일을 그 책에다가 그걸 또 읽어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 분들도 나타나고 또 심지어는 회사에 점심시간에 그걸 평소에는 그냥 멍하니 앉아있던 시간에 그 책을 뒤적이면서 읽는 거죠. 저는 그 자기배려의 인문학이라는 제 책을 읽을 때 그런 걸 상상해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공부하고 그래서 만들어진 책이다. 그리고
그 책에 있는 내용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대중들이, 저는 그게 사실 이제 철학의 대중화를 먼저 얘기를 하는데 책을 쉽게 써야 된다. 대부분 철학의 대중화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좀 쉽게 써야 된다. 이 말을 쉽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거에 반대합니다. 오히려 쉽게 쓰는 거는, 반대라기보다도 그게 필요하지만 그러니까 철학의 대중화는 쉽게 쓰는 거라기보다도 대중을 먼저 철학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서로 배우고 서로 가르치면서 서로 그런 철학 원전을 읽게 만들고, 그리고 사색하게 하고, 그 위대했던 철학자들이 얘기했던 그 요소들을 정말 깊이 있게 진지하게 한번 내 삶과 절목해서 생각하게끔 만들고, 그 개념들이 어려움을 뚫고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알게 하는 그런 노력, 그게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중의 철학화, 그게 대중의 철학화라고 보고, 그렇지만 아까 얘기한 제 에세이 발표장처럼 자기가 공부한 거를 글쓰기를 통해서 서로 교류하고, 거기서 서로 지적을 하고, 그리고 그 개념들이 좀 더 단단해지고, 그리고 그 개념들을 좀 더 자기 주체에서 실체화시키고 실천화시키는 어떤 네트워크 속에서 그런 공부가 교류가 되는, 그걸 저는 철학의 대중화라고 생각합니다. 글을 쉽게 쓰고 안 쓰고의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고, 그 대중들이 철학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 사유를 할 수 있을 때, 그때 대중의 철학화가 완성이 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저는 이제 대중의 철학화와 철학의 대중화가 뭔가 같이 맞물려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자기배려의 인문학을 그런 곳으로 읽어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